KBS KBS 1라디오 2020년 경제 전망이 대체로 밝습니다. IMF가 내놓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4%, 세계은행은 2.7%로 지난해보단 높을 것 같다는 의견이 대세죠. 미국이나 중국 성장률이 약간 떨어지겠지만 신흥국들 성장률이 좀 올라갈 것 같다. 우리나라도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좀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경제 전망이라는 건 그저 전망일 뿐이죠. 미중 무역 협상은 아직 복잡한 2단계가 남아있고 또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도 상존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개인은 뭘 해야 할까요?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저금리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은 상황일수록 꼭 부채를 줄여 나가라는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18년 기준으로 이미 230%를 넘어섰습니다. 부채를 돌리고 돌리다 폭탄이 돼서 터진 게 1970년대 남미, 1990년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그리고 2008년 미국 금융위기였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의 부채는 2010년 54%에서 현재 최소 168%까지 치솟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또 IMF는 최근 전 세계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직면하면 주요 선진국들의 기업 부채 중 40% 가까이가 부도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내놨죠. 2020년 현재 한국 경우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정부는 외환 보유고가 비교적 넉넉합니다. 재정도 꽤 튼튼하고요. 대기업들은 현금 유동성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걱정해야 될 곳이 한 군데 남았군요. 우리 자신입니다. 가계부채입니다. 폭발적인 증가세는 멈췄지만 여전히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은 그 수준으로 증가하지 않았죠.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는 어떤 시점이 닥친다면 올해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계부채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KBS 최경영 기자입니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오늘도 유튜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십시오. 저 보이시죠? 최경영이 원하는 건 오직 정의. 경제 정의를 향해 여러 걸음 깊이 들어갑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네, 문재인 정부는 올해 반환점을 돌아서 임기 후반기에 들어섰는데요. 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 여전히 산적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하면 고용, 일자리 정책이겠죠. 노동개혁이라는 말은 뭐 박근혜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 때도 계속 썼습니다마는 그 쓰는 의미가 각 정부마다 좀 다른 것도 같습니다. 단어는 노동개혁이라고 똑같이 쓰고는 있습니다. 성공적인 노동개혁으로 알려진 독일의 하르츠 개혁에 대해서 책을 쓰신 분이 있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독일의 일자리 혁명이라는 책을 쓰고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수석 전문위원으로 계시죠. 예, 이상호 박사 모시고 뜨거운 감자 노동개혁 문제에 관해서 독일 경제 성장 비결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전략연구실 수석 전문위원. 이게 굉장히 깁니다. 예. 이게 뭡니까? 예. 예.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국정 과제들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예. 대선 공약의 내용들을 잘 가다듬어서 예. 향후 5년 동안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국 사회 대한민국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걸 주 담당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전에 뭐 참여정부 때 이야기하면 인수위 같은 거였죠. 그랬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인수위를 못 만들었으니까. 조기 대선 때문에 못 만들었기
그렇기 때문에 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를 모니터링하고 뭐 수정 보완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국민들의 여론, 뭐 국정과제나 아니면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뿐만 아니라 이후 한국 사회의 어떤 국가 중장기 미래 발전 전략 이런 것들을 예.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여론조사하는 그런 걸 주 임무로 삼고 있는 대통령 자문기구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100대 국정과제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약속했던 공약 네, 같은 맞습니다. 거죠? 그걸 더 가다듬고 예. 아무래도 아무래도 좀 공약이라는 것들은 되게 좀 짧으면서 상징적인 의미만 좀 그렇죠. 담고 있기 예. 때문에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아니면 거기서 어떤 챙겨야 될 어떤 조건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실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점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공약에서 노동 분야는 어떤 내용이 핵심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많이 알려졌던 분야는 노동 존중 사회와 좋은 일자리 창출 이렇게 크게 노동 존중 사회와 좋은 일자리 창출. 창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지금 책을 내셨는데 네. 독일의 일자리 혁명 이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뭐 직접적인 관련이라고 하기는 좀 아쉽고 뭐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에 이런 예. 책을 냈으면 훨씬 더 나았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뭐 국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고 이번 그 전에 이제 국회에 계셨었고요. 네, 그러면서 좀 평가했던 건데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내는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독일에서 그럼 박사를 따신 거예요? 제가 뭐 좀 다른 사연 때문에 학위는 한국에서 다시 학위는 한국에서 따셨고. 예. 그래서 기후가 이제 한 15년이 되는데요. 그 15년 동안에 제가 노동 문제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독일의 일자리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독일의 노동개혁이나 노사관계 그리고 고용 문제 등을 총괄하는 그런 어떤 책을 하나 직접 쓰게 됐던 겁니다. 예. 이게 오늘 이야기할 핵심일 것 같은데요. JS 킵님이 벌써 이런 문자를 주셨네요. 노조가 기득권화돼서 개혁 방해하는 건 참 안타까운 현실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노동조합 계시는 분들은 또 여기에 반발하실 것 같고요. 노동개혁이라는 게 뭘까요? 현 정부에 있어서 노동개혁이라는 게. 그러니까 노동개혁이라면 뭐 말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노동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을 만들어서 한국 사회의 개혁과 변화, 전환에 기여하는 그런 뭐 말 행위 주체로 이야기하면 노동조합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노사관계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책은 노동정책이 그런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의미겠죠. 뭔가 변해야 된다.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노동 문제는 노동시장, 노동의 이중구조 아니겠습니까? 노동의 그러니까, 이중구조.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 아니면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아니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에 따라서 그러네요. 임금 차이가 거의 반밖에 안 되던 예. 50%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사실 부정의하고 부당한 상황이라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이중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의해서 결국 한국 사회의 경제가 양극화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격차와 차별이 심화되고 있고 그렇죠.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저는 노동개혁의 핵심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는 그게 아니었죠. 누가 다 알고 있다시피 기종노조. 노조는 네. 다 기종노조이니 기종노조는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종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그런 식으로 이제 노동개혁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 저는 좀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노동 유연성 강화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는데요. 네. 노동 유연성 강화라는 게 이제 사람을 쉽게 자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유연성이라는 건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유연한 몸이면 훨씬 더 이제 시대적인 조건이나 여건 변화에 능동적이고 아주 탄력적으로 잘 대응한다는 의미거든요. 예. 유연성 강화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다만 그 유연성 강화를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상황인가? 자, 제가 이 책에서 이야기했던 독일의 경우 같으면 독일은 워낙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강화된 게 아니고 워낙 그 고용관계가 법적인 게 보장이 잘 돼 있습니다. 예. 해고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를 해야 되고 정말 경직적이거든요. 예. 자, 그런 나라에서는 당연히 유연성이라는 건 그런 걸 조금 풀어주면서 약간의
일정 정도의 기업의 어떤 선택의 여지를 넓히는 그런 부분이 유연성이 강화라 하면 인정이 되는 거죠. 즉 독일의 노동시장에서는 유연성 강화가 필요하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한국 사회 같이 비정규직이 50%나 60%나 되고 예. 그러면 똑같은 노동시장에서 모든 곳에서 유연성 강화하게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그래도 최저임금 미만에다가 노동기본권도 보장되어 있지 않죠. 해고라는 그래 아예 한마디로 잘려버릴 수도 있는 예. 분들한테 유연성을 더 강화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한국 사회에서 유연성 강화는 좀 정말 경직적이고 기득권 유지에 안착하고 있거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사회적인 비용들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 있다고 하면 저는 유연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걸 그냥 기종 노조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혹시나 기득권만을 고집하고 있는 뭐 재벌 대기업에 속해 있는 노조들 자기들 이익밖에 모르는 재벌과 그 기업에 있는 노조들은 당연히 기득권을 줄이고 유연성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접근하는 것들이 예. 저는 오히려 맞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유연성 강화가 아니라 유럽에서 이야기하듯이 유연 안정성이라는 거죠. 유연성이 너무 강한 곳에는 안정성을 더 보강하고 예. 너무 안정적이고 경직되어 있는 곳은 유연성을 여차하는 거죠. 자, 우리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쉽게 말하면은 공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노동 유연성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제는 그럴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노동조합이 좀 약한 곳들 같은 경우는 노동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권을 좀 보장해야 그렇죠. 될 필요가 있고 전혀 보장 안 됐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양극화된 시장에서 따로따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약간은 분리적이고 약간 이원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걸 이제 흔히 말하는 하우 상박 원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우 상박. 예. 예. 그러니까 모든 사회는 어떤 그 이치 아니겠습니까? 뭐 노동시장에서도 밑에 있는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거나 아니면 소외된 계층에서는 후하게 해야죠. 안정성을 보장해주고 기본 권리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자기들의 노력도 있지만 사회 발전 과정에서 사실은 재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혜택을 받은 거죠. 받은 분들은 이제는 조금 자제하고 절제하고 내려놔야 좀 사회적 된다.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연대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데 더 몰입하고 더 활동을 많이 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기득권 유지를 위한 활동들은 좀 자제하는 그게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본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려놓기가 쉽겠습니까? 아주 어렵죠. 바로 그래서 이제 제가 독일의 일자리 혁명이란 책을 만들면서 가장 크게 고민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 독일도 인간이 사는 사회인데 이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이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가 결국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일자리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정부의 정책만 원한다든지 아니면 구조적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든지 아니면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일단 단기적으로 처방을 내자는 이런 방식만 늘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냐면 구조개혁의 어떤 일관성이 있는 어떤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재벌 대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의 당사자들이 더 어렵고 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아니면 노동시장의 어떤 소외계층들 아니면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뭐랄까요 나눔과 어떤 활동의 어떤 연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이나 기금들이나 이런 것들을 협약들을 만들어내는 저는 그런 게 좀 가능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초보적인 형태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찬차 하도록 하고요. 지금 최근 독일의 일자리 혁명이니까 독일은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아이디얼하고 이상적인 형태로 일자리 혁명이 이루어졌다. 지금도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 그렇죠. 그 과정을 좀 쭉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일단 제 책에서도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노동조합의 역사가 이제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동시간 단축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노동시간 단축하면 노동시간이 줄어드니까 힘든 노동을 안 하니까 자기만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다 아시다시피 시간을 줄이게 되면 월급상의 뭐 초과 근로수당이 줄어든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런 지점에서 단순하게 개인의 어떤 여가라든지 개인의 어떤 노동에 대한 어떤 부담, 과로 이런 것들을 줄이는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경기 불황이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에서 정말 가장 약하거나 아니면 운이 없는 사람이 잘려나가고 한 사람은 살아버리는 어떤 적자생존 아니면 이런 상황들을 초래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다 같이 다 함께 살자. 함께 살자는 관점에서 임금에 대한 부분. 만일 비용 문제가 크다고 하면 임금은 노동시간 주는 만큼 충분히 줄일 수 있다. 그런데 고용은 안정을 시켜달라. 정 고용이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한다면 이 사람에 대한 재취업을 보장해서 그다음 직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이런 것들이 90년대 독일 경제도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례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 혁명의 중요한 사례가 되는 것이고 기초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기업들이 네. 용인을 해 줍니까? 바로 이런 거죠. 뭐 독일 기업이라고 다들 예. 자선단체는 아니니까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독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와 그리고 이제 정부의 정책도 중요한 거겠죠. 예. 한꺼번에 모든 기업들이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은 아니면 기업이나 어떤 지역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독일도 그런 식으로 했던 겁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제 책에 독일의 일자리 혁명에 나오는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이 말씀 그 회사명에서도 알 수 있지만 국민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나치 이제 히틀러가 만든 히틀러가 이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 국민차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자동차 공장인데 예. 이 회사에서 바로 그런 사례들이 이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후에 예. 처음에는 국민차를 생산하는 중저가 차량에 대한 생산 공장으로서 역할을 세계적인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냈었죠. 그런데 일본 차나 한국 차의 도전에 의해서 굉장히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예.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약 한 3만 명 가까운 자기들 총 고용 인력의 한 25%에 해당하는 인원들을 정리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 30%의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인력들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 10만 명의 피고용인들의 노동시간을 30% 줄이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임금 감소액은 25% 수준으로 줄이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3년 후 거치면서 고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 어려운 과정을 헤쳐나오고 혁신과 생산성 향상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그 기업이 다시 한번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불황기 때 노동자도 양보하고 기업도 양보해서 기업주도 양보해서 분담이 서로 부담을 나눠줘서 그래서 다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됐다. 재도약하는 상태에서는 또 다시 또 이익에 대해서 또 분담하는 거, 서로 분배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노동자들이 가장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고용 안정이었고, 그렇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었습니다. 비용 절감과 생산성의 향상. 왜냐하면 파업이 안 일어나니까. 협의를 이미 해버렸으니까. 그렇죠. 매년 뭐 파업을 할 필요 없이 계속 이렇게 우리는 고용 안정을 하면서 가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 그렇죠. 서로 간에 좀 더 나눠 갖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신뢰나 그런 어떤 좋은 타협 모델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타나면서 그게 이제 신뢰를 계속 축적시키는 거죠. 노사 간에. 그 노사의 신뢰가 기업 차원을 넘어서서 지역 차원으로 가게 되고 지역 차원을 넘어서서 전 국가 차원으로 확장되는 그런 과정이 흔히 말하는 제가 말씀드렸던 독일의 일자리 혁명의 어떤 프로세스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도 지금 완벽하다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례들이 우리와 달리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부산 지하철이 있습니다. 부산 지하철 부산교통공사에서 청년 고용이 워낙 몇 년간 안 되다 보니까 후배들 일도 없고 그리고 계속 고령화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 고용 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 이 청년들의 300명, 400명을 신규 채용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임금 인상들을 다 성과급까지 다 반납하는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서 결국 노사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신규 채용을 위해서 이렇게 노사가 서로의 자기들의 기득권이나 아니면 자기들의 이익이 아니라 조금 더 그것들의 수익을 그런 신규 채용을 위한 고용을 위한 신규 고용을 위한 그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례거든요. 우리나라도 예.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군요. 예,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알려지지 않고 예. 이게 뭐랄까요, 예외적으로만 보여서 그런데 이런 훌륭한 모범적인 사례들을 많이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나 아니면 지역, 지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게 한다면 저는 충분히 그런 사례들이 확장되고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도 일정 정도의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이야기하거나 고용연대라고 이야기하는 새로운 모델들이 저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독일은 그렇게 해서 어떤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왔나요? 그러니까 뭐 그냥 고용 창출만 한 게 아니고요. 여기 독일의 일자리 혁명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거죠. 기업이 자선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 노동 시간을 줄이고 비용을 줄였지만 비용만 줄인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과 품질과 제품의 질을 높여서 부가가치 높은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국제 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예. 거기까지도 성공했고 거기에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독일의 노사관계가 참여적 협력적 노사관계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노사 합의를 통해서 그 어떤 안정된 고용을 이뤘고 안정된 고용만 달성한 게 아니고 그걸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서 그렇죠. 혁신으로. 고용만 보장했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모델이 사실은 아니 제가 왜 자꾸 이 질문을 드리냐면 1950년대인가요? 미국에서 그 디트로이트 협약이라는 게 네, 예. 있었죠. 그 자동차. 예, 쪽입니다. 거기도 이제 네. 자동차인데 그것도 이제 고용 안정, 특히 이제 그때는 퇴직 이후에도 연금과 그 복지, 특히 이제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도 퇴직 이후까지 제공하는 UAW 예. 네, 미국 자동차 노조와의 예. 협약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예. 그게 바로 독일과 미국의 차이입니다. 미국 노조와 독일 노조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게 근데 이제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네. GM 저도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만 GM이 아직도 GM에 그러니까 퇴직한 노동자가 미국에서도 그런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 퇴직한 노동자가 아직도 그 회사로부터 GM으로부터 의료보험 맞습니다. 혜택을 받는다. 협약의 그게 이유 예 때문에. 네, 맞습니다. 연간 뭐 수천 달러가 된다. 네. 이래가지고 미국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했었고 네, 맞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받아쓰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 거를 보면 이제 50년대 디트로이트 협약이 2008년까지 영향을 미친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의 빅3라고 하는 GM, 포드, 크라이슬러는 사실 그 덩치만 컸지 세계적인 경쟁력은 좀 떨어지는 회사들이라고 평가가 되는데 네. 독일 회사들은 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독일은 이제 국가의 사회보장이 잘 돼 있으니까 그렇고 미국은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기업 복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예. 저는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자동차 노조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으나 선임권의 원칙에 대해서 뭐냐 혹시 기업의 위기 와서 일시해고를 하게 되면 예.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그저 놔두고 먼저 뭐냐면 젊은 청년층부터 먼저 자르게 돼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달랐군요. 아까 말씀하신 예. 뭐냐면 협약을 예. 통해서 기업의 부담을 계속 늘리는 방식. 그러니까 뭐냐면 내부자, 기존의 조합원들, 기존의 예. 취업자들 우선적인 원칙으로 계속했고 맞아요. 이렇게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일 노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전체가 다 함께 살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취업 예정된 어프렌티스는 도제 교육을 받고 있는 견습공들. 견습공까지도 다들 고용 보장을 한다. 오히려 뭐냐면 나이 든 사람은 조기 퇴직하도록 하고 유도하고 그들에 대한 재취업을 위해서 정부가 보조를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청년들은 더 뽑아야 된다. 어렵지만. 예. 그건 기업도 동의했습니다. 기존 노조가 미래 세대까지 예. 걱정을 했던 그게 거군요. 미래 협약이라는 의미로 해가지고 그걸 만듭니다. 가감한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견습생을 포함 신규 일자리에 대한 것들을 과감하게 연차적으로 다 확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기 퇴직을 가지고. 야,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혁명적이고 어떻게 보면 참 부럽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네. 우리나라 노동조합도 사실은 뭐 비용 절감이나 이런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 다음에 고용하는 그 세대부터 어떤 기본급을 낮춘다.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하죠. 이중임금제를 가지고 그렇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공무원 연금이 뭐 앞으로 부족할 것 같다라고 하면 신입 예, 공무원들 신입 공무원들부터 맞습니다. 예. 뭐 혜택을
낮춘다. 뭐 예. 이런 식으로 예, 맞습니다. 해왔거든요. 예. 우리 시스템이.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독일도 또한 마찬가지의 어떤 노동사회인데 독일은 가능한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그걸 독일과 우리의 차이로만 돌릴 수 있는 문제냐.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조적 문제로 보면 우리가 조건이 안 좋긴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독일은 무조건 구조나 조건이 좋았던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예. 더 열악한 다 아시다시피 90년대 통일 이후에 특수를 잠깐 누리고 난 다음부터 계속적인 불황이었습니다. 예. 10몇 년간에. 그 과정에서 실업률이 12% 13%대 뭐 독일 기준으로 보면 우리 식으로 아마 그 20%대입니다. 엄청난 과정 속에서도 독일에서의 어떤 모범적인 그 복스바겐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의 바덴비텐베르크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내면서 뭐냐면 새로운 어떤 상황에서의 좋은 일자리, 좋은 기업과 좋은 일자리가 공존하고 좋은 노사관계, 협력적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러니까 이게 노사관계가 지속 가능한 그렇죠. 것 같은데. 신뢰가 더 쌓이는 거죠. 예.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이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예. 이게 뭐냐면 이게 설명을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요. 제일 예. 중요한 건 독일은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나치의 경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의 노동조합이 굉장히 분열했었거든요. 나치에 대항했을 때. 그래서 독일도 이제 공산당이 있고 3인당이 있으면서 그 갈등 속에서 사실 그 분열에 의해서 나치가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나치의 그 히틀러의 집권에 의해서 나치가 했던 그런 역사적 범죄들 이런 거에 대한 반성들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분단도 된 거 아닙니까? 예. 바로 그 부분에서 독일 노동조합은 정파 노조는 안 되는 거고 통일 노조 단 하나의 노조를 지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노조 안에서 정파는 다 달리 있지만 예. 정당 지지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의 통일 노조를 통일된 단일 노조를 형성했습니다. 바로 그런 지점들도 되게 중요한 의미일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노동자와 사용자는 이해관계 대립할 수밖에 없죠. 네. 본질적 관계는 갈등이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 본질적 관계만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결국은 기업의 목표라든지 아니면 산업의 어떤 목표 예. 아니면 국가의 목표를 위해서 사회의 목표를 위해서 공동으로 할 건 같이 하자. 협조하자. 예. 다만 그 협조는 사용자가 노동자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예. 노동자들의 참여권, 경영 참여라든지 그렇죠. 참여권이 대화와 있죠. 기본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책에서 소개되어 있는 독일의 공동결정 제도라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제도인데 예. 이 제도가 사실은 뭐냐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제도인데 독일의 경쟁력에 굉장히 큰 장점으로 그러니까 작용하는 같이 겁니다. 결정을 한다면 우리는 한 몸이다. 이건 진짜 내 회사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 거죠. 뭐냐면 우리도 다 종업원 의식이 있기 때문에 예. 자기 회사라고 하지만 예. 사실은 뭐냐면 굉장히 노동조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자기 회사에 대한 어떤 충성 이런 이야기하면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뭐냐면 노사관계 부분은 산업이나 큰 틀의 사회적인 문제다. 예. 그리고 거기서 결정되는 임금과 노동권과 노동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하겠다. 자, 그 기준은 주어진 기준이라고 사회적 기준을 우리가 수용한 상태에서 각 개별 기업에서 노사가 협력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예. 이런 관행이 이제 정책되어 있는 거죠, 제도적으로. 이게 공동결정제도에 관해서 조금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사회 구조가 좀 달라서 설명하기 참 애매한 예.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주가 의사결정 구조 이사회를 구성하면 반 정도를 차지하고요. 예. 종업원과 밖에 예. 있는 노동조합 간부가 또 이사회의 반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0명이 이사회를 구성하면 예. 주주 대표 5인과 예. 노동자 대표 5인이 기업의 주요한 영업, 노무, 재정, 재무 이런 것들의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하는 그런 이사회를 감독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이렇습니까? 근데 규모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대5로 구성되는 거는 독일 같은 경우에 민간 기업 2,000인 이상 예. 기업에서는 다 해당되게 돼 있습니다. 2,000인 이상에 예, 예. 우리로 치면은 3,000인 예. 정도가 대기업으로 예, 예. 되니까 우린 300인이죠. 예, 300인. 예. 대기업 그러네요. 이상으로 300인. 예, 300인 2,000인 이상입니다. 2,000인 이상의 대기업들에게는 이런 5대5의 공동 예.
결정제도. 예. 독일 수출입한 약 한 8,500개 정도 기업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500개. 예. 근데 이제 요즘 그 공동결정제도의 법이 비슷한 유형이 또 딴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규모가 뭐 1,000인 이상이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철강 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또 다른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 법은 조금 약하죠. 이건 뭐 만약에 이런 제도를 우리 도입한다고 하면 이건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들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또 이른바 보수지 경제신문들에서 나올 것 같은데.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제도를 그대로 독일 거를 가져오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 이제 독일의 이런 공동결정 제도가 우리한테 어떤 시사점을 주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예. 뭐냐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의 헌신과 헌신을 그냥 강요하고 그 몰입을 강요하지 말고 이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주는 방식으로 경영에 참가시키게 되면 예.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훌륭한 히든 챔피언이나 아니면 세계적 기업들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는 거죠. 2,000인 이상의 대기업 같은 경우에 주주가 5, 그다음에 노동자와 외부 인사들이 5라는 예, 거는 예. 5대 5인데 그러면 이사회 의장은 어떻게 주주 대표가 주주 대표가 그런데 관행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합의가 돼서 뭔가가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예, 게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이 나라. 이거 어떻게 합의를 하죠? 계속 우리나라 국회 같으면 뭐 그냥 365일 계속 싸움만 할 것 같은데 이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그 시스템을 받쳐주는 또 이제 서브 시스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이사회에 참여한다고 이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그 회사 재무 구조나 아니면 경영 상태에 대한 볼 수 있는 눈과 진단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 아니면 그 스포트하는 그런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사실은 저도 그 독일에서 경영학 박사를 배운 하신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이게 이제 교육도 약간 영향을 미치는 게 독일에서 리더를 뽑을 때는 리더는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결정적인 영향을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네. 충분히 토론을 시켜서 그 토론에서 나온 합의점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만들어낼 사람. 수 있는 사람이 최고 예.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가 이제 맞습니다.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끌고 가는 게 아니고 합의점을 어떻게든 도출해내는 네. 그런 식의 리더 양성 교육을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시민 교육도 예. 마찬가지지만 학교 교육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배치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의 또 특징은 뭐냐면 한번 합의를 했어요. 치열하게 토론하고 맞습니다. 그럼 존중하는 거죠. 엄청 존중을 예. 하더만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만약에 밖에 나가서 딴소리하면 예. 그 자리에서 뭐 거의 아웃되는. 그게 신뢰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 일단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협의를 했고 합의를 했는데 그걸 다시 또 원점으로 가는 순간 모든 그 과정들 그 이후의 과정들은 무효화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예. 이미 좀 내면화돼 있다. 또 사회적인 제도로서도 이미 배태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부러워요. 이런 시스템 문화로 완전히 정착이 돼 있다는 게 굉장히 부럽고요.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문자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하채영님, 20년 전 IMF 때 많은 노동자들이 그러한 논리로 희생을 했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됐나요? 비하하긴 싫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기득권, 대기업, 고위관료, 기성세대의 사고가 바뀌지 않고 타인, 약자들의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사랑이님, 독일의 어느 지도자가 그런 훌륭한 일을 이끌었을까요? 궁금하네요. 이거는 나중에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사분사분 하다님은 언론에서 노조 관련해서 노조에서는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까는 기사만 내는 겁니다. 이런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죠.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베조스님, 사실상 망해가는 대기업 노조들은 왜 끝까지 고용을 보장하라고 하나요? 쌍용차, 한진중공업 등에 문의합니다. 5044님,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들은 잘 살죠. 집회 현장서 기득권 고소하기 위해 정의 투사 행세. 노조가 진정 필요한 건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들입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국민 정서가 있는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의 가장 큰 위기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사회적인 예. 정당성의 위기에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노조 조직률이 10% 정도. 예, 이번에 이제 거의 넘었었죠. 11%를 넘었습니다. 11%. 예. 그리고 뭐 한국노총이 1노총이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공식적으로 민주노총이 1노총이 됐습니다. 총 뭐 그렇군요. 97만 명 노조원 가입으로요. 예. 이게 지금 와서 누구 탓이다라고 따지는 것은 큰 일자리 뭐랄까요? 큰 긍정적인 요소들은 없는 것 같고 지금 와서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논의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10분 남았는데 광주형 일자리도 한번 트라이를 해봤었고 근데 이제 노동계에서는 처음에 뭐 불안한 일자리다라고 비판을 하다가 또 다른 한쪽에서는 주로 이제 기업 쪽이죠. 정부가 자기적으로 만든 일자리다 이런 비판이 나왔었고 하고 나니까 또 지자체들은 야 우리 저런 거 우리도 해줘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광주형 일자리의 본래 취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뭐냐면 예. 가장 좋은 그 원래 모델로서는 투자 여력이 있는 국내 재벌 대기업들이 해외 이제 생산 공장이나 해외 산업 생산 입지를 만들지 말고 예. 국내 투자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투자는 적정한 임금과 적정한 근로 조건 그리고 적정한 권리 노동권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광주형 일자리도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처음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조건과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지금 약간 어그러진 상태로 예. 예를 들면 현대차는 충분히 투자 여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주주가 아니라 2주주가 됐거든요. 예. 광주광역시가 450억 정도를 투자하고 현대차는 420억을 투자했습니다. 왜 30억을 더 투자 못하죠? 왜 1주주가 안 되는 걸까요? 책임지기 싫어서 바로 그렇겠죠. 그지는 거죠. 예.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내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책임을 져야만 또 그 공장과 그 기업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뭐냐면 그런 면에서 진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상생 지역 일자리는 그런 국내 기업들의 국내 투자와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의 투자와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한 만들어내는 방향의 큰 틀에서 만약 동의된다고 하면 노동조합도 자기들 요구를 좀 줄여야 되고요. 지자체 또한 뭐냐면 거기에 대한 지원 조치들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기업들이 좀 나서서 해주면 좋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대차도 그렇고 기업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지나고 나면 이 자동차 공장이 뭐 없어질 수도 있다. 또는 뭐 폐쇄할 수도 있다. 이제 바로 그 지점이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의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이라는 예. 광주형 일자리의 원형이었던 거랑 다르거든요. 그렇군요. 아우토 5000. 같은 경우에는 예. 가장 독일이 어려운 시기에서 자기들의 어떤 노사의 어떤 타협에 의해서 예. 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만들어서 지역의 실업자이거나 청년 취업 예정자들을 고용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럼 우리도 왜 그걸 못한다는 거죠. 저는 그게 뭐냐면 일종의 자기들 변명에 불과한 게 아니냐. 무책임한 거라는 거죠. 네.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하면 사회 공헌 활동도 중요하지만 진짜 국내에 생산적인 투자를 하는 그렇죠. 그런 결단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투자는 뭐냐면 만일 길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계속적으로 지금 해외 투자해서 중국의 공장 중에 지금 가동이 중지되고 가동률이 50% 떨어지는 이런 무분별한 해외 투자를 계속할 것이냐. 그거보다는 오히려 국내에서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국내 생산에 기여할 수 있고 국내의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의 투자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걸 수도 있는데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그 일자리를 보장을 해주려면 좀 임금도 좀 낮춰주고. 맞습니다. 예, 노동조합이 좀 선의로 협상도 좀 해주고. 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전투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매년 파업하는데 못 살겠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기업들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주장 때문에 이제 기업들은 투자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예.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타협 지점이 있는 게 아니냐. 노동조합들도 적정한 임금, 그러니까 예. 뭐냐면 최고임금이 아니라 적정한 임금과 적정한 노동 조건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이 정도의 비용 요인을 줄여주기 위해서 양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만 예. 저는 뭐냐면 과도한 어떤 요구가 아니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 정도는 예. 보장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가운데서 신뢰를 쌓아 나가야만 노사관계가 형성돼서 그 위에 어떤 어려운 도전이 왔을 때도 서로 간의 어떤 대타협의 여지를 두고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고 보거든요. 예, 독일은 노동 기본권이랄지 이런 거는 철저히 보장을 해주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의 어떤 기본권들이 예. 영세 사업장까지도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독일 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좀비 기업이나 나쁜 기업들이 생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런 것들을 그냥 빈틈을 놔두게 되면 예. 결국은 뭐냐면 시장 경쟁의 저가 경쟁, 저임금 경쟁을 통해서 결국 좀비 기업들만 살아남고 결국 나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거죠. 독일 기업들은 너무나 그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강 PD의 부동산님이라는 분이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제 독일 기업들의 노동자는 15분에서 20분밖에 적립시간이 안 된다. 더 짧죠. 1시간당 한 7분 정도. 7분 정도죠. 예, 예. 7, 8분. 예, 맞습니다. 근데 대신에 노동시간이 짧죠. 아주 짧죠. 6시간 예.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걸 크게 보면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비효율적이죠. 비효율적으로 점심 네, 식사를 좀 오래 하는. 맞습니다. 고비용 시스템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예. 독일은 말씀하셨듯이 고임금이긴 하지만 예. 짧은 시간 내에서 고생산성을 내고 고품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수익성은 훨씬 더 높다는 거죠. 바로 그리고 그 빨리 지점이죠. 집에 간다는 예, 거죠. 그렇죠. 예, 가족들과 예, 함께 예, 저녁이 그렇죠. 있는 삶을 그렇죠. 추구를 한다. 그렇죠. 점심시간 그냥 샌드위치 주로 먹고 그러니까 빵 먹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예. 네,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냐 말씀드렸듯이 딴 뭐 활동들을 하지 않고 생산 과정에 생산에 몰입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이 끝났을 때는 정확하게 퇴근하고 초과 근로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553님 독일의 경우 근로자가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한다는 게 참 인상적인데 궁금한 게요. 그럼 회사의 채무에 근로자 노동자는 어디까지 책임을 지나요? 회사 빚. 그 부분은 이제 예. 다른 부분이 법인적 성격이기 그렇죠. 때문에 개인적 예. 성격은 다른 거라서 법인 채무에 뭐 이사들이 책임지고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예. 주식회사니까. 예. 주식회사니까 이제 주주들이 예. 책임을 지는 것이고 예. 예. 노동자는 경영에 참여한다. 예. 근데 이제 경영학 이론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스테이크홀더스 이론이 예. 있죠. 그래서 그 이해관계자. 예, 이해관계자인데 이해관계자의 노동조합 그러니까 노동자와 그 회사 직장인이죠. 그러니까 그 회사의 직장인과 지역사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해관계자 경영학의 이해관계자 이론을 참고해 보시면 그냥 독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 국가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잘 조종하는 그런 맞습니다. 케이스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 질문인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한 가지밖에 못할 것 같은데 독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가지고 인더스트리 4.0 예, 맞습니다. 전략과 함께 노동 4.0이라는 게 네, 있다는데 맞습니다. 예.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소개하면서 독일의 원조라고 이야기하면서 예. 인더스트리 4.0만 소개되어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인더스트리 4.0과 거의 동시에 예. 산업에는 당연히 노동이 역할이 중요하다. 이게 노동이 너무 참여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노동자들의 노동의 역할들을 위상들을 높이고 그들을 통해서 부가가치와 기술력 그리고 예. 뭐 숙련 이런 문제들을 동시에 같이 해결하겠다 이런 전략들을 같이 정부가 주도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이 참여해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저희에게 써주신 원고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독일의 4.0 전략, 노동 4.0 전략은 공동결정, 직업훈련, 사회국가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4.0이라는 게 예.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아이디어 똑같듯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산업에서 노동, 직업훈련 그리고 복지국가까지 쭉 확장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
경제위원회 이상호 수석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경영의 경제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최경영의 경제쇼에서 새 특집으로 야심작게 마련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작가와의 3부작 특집 대담이 있습니다. 6일, 7일, 8일 유시민의 정치 경제학이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